오사나와 베제탁의 Q&A. 안녕하세요. 오사나와 베제탁의 Q&A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시작해 볼게요. 태양 에너지 하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연 친화적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무한한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태양 에너지가 자연을 파괴한다고 하네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제목은 네. 나무 뽑고 태양광 심느니 원전하라입니다. 작년 4월 15일 날 썼네요. 거의 이제 네네. 1년 가까이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원전을 왜 안 하겠다 그랬을까요? 원전이 환경을 파괴한다. 예, 그쵸? 지난번에 원자력 네. 발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죠. 네. 그다음에 그 석탄 사용을 하지 않겠다. 네. 화력 발전을 중지하겠다. 끝내겠다. 이제 줄여가겠다 했잖아요. 화력 발전을 줄이는 것도 환경입니다. 그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네. 우리한테는. 근데 그래서 가장 뭐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태양이고 태양광을 점점 늘려가겠다. 태양 발전을. 거기까진 좋은데 왜 멀쩡한 숲을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냐 이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작년 4월 4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자그마치 232만 7천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훼손 면적은 4,400 헥타르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6,000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한다. 아니 태양광 한다고 수십 년 동안 열심히 가꿔온 막 아름드리 나무가 수백만 그루씩 마구잡이로 베어지고 뽑히고 그 자리에 태양광 패널을 심었대요. 이게 무슨 환경보호입니까? 그래가지고 숲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산이 오면 산사태가 나요. 홍수가 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만 지난해니까 18년이죠. 2018년에 5군데서 산사태가 났대요. 이게 이제 태양광이 그 당시에 일종의 재테크가 되면서 정부 지원 사업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우후죽순으로 난립해가지고 산림하고 농경지를 마구잡이로 이제 훼손을 한 겁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뭐 미세먼지를 절감한다 그래서 미세먼지 방지 숲도 막 만들고 뭐 도시숲도 막 만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태양광 사업한다고 숲하고 농지를 마구잡이로 막 밀어버리고 네네. 그래서 이 미세먼지 방지 숲이나 도시숲을 조성한 거에 10배가 날아갔어요. 10배에 달하는 면적이 태양광 한다고 숲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탈원전 정책이죠. 거기다가 이 탈원전 정책으로 이제 그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고, 네. 모든 게 이제 국민에게 부담이 될 거라는 얘기는 전에 했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또 하나 문제는 수명을 다한 태양광 패널 역시 폐기물이에요. 플라스틱 같은 걸로 다 만든 거잖아요. 네. 그것도 폐기물이에요. 그래서 탈원전 뭐 해가지고 환경보호 한다 그러면서 숲을 밀어내고 거기에 나무 다 뽑고 그 자리 탈원전 아니고 태양광 패널을 박는 거는 정말 미련한 짓이다.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때부터 태양광 뭐 이런 친환경 사업을 장려하겠다 할 때부터 이미 사실은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인데 정부는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아주 참 우스운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뭐 신재생 에너지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기간 전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 이렇게 모아가지고 무슨 커다란 공장에서 그걸 이용해서 뭐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태양광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전력 생산 방법은 뭐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원전하고 화력 발전인데 뭐 LNG가 되든 뭐 하겠지만
어쨌든 태양광으로는 안 된다. 특히 숲을 밀어내고 나무 뽑고 거기다가 태양광 심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 태양광을 하려고 나무를 그럼 멀쩡한 나무를 다 그 뽑았다는 공간을 거예요.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예요? 230만 그루가 아, 제가 이거 얘기할 때까지 네.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3년간 230만 그루나 뽑혀 나간 거예요. 아, 그 자리에 태양광 패널을 심었습니다. 나무 뽑고. 그렇구나. 정말 아무리 좋은 자원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어떻게 수집하는지에 따라서 잘 못 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깨달음도 주고, 그럼 태양광 에너지는 참 좋은 건데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의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희생이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개인 가정이나 음. 뭐 건물이나 이런 데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지 숲을 밀어버리고 태양광을 박는 경우는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 두 번째 기사는요, 사형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사형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것을 놓고 토론을 한다면 수없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말로 사형제도를 반대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살인자에 대한 인권은 유효하지 않다라는 말로 질문도 많이 던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형제도에 저는 대해서. 사형제도는 당연히 있잖아요. 지금 사형제도는 네.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인권신문 편집국장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첫 번째 기사는 2018년 7월 26일 날 쓴 건데 네. 2년 반 정도 됐죠. 이거를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해 12월 12일 날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서 사형 집행을 중단하기 위해 대통령의 선언문, 즉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 선언은 발표를 추진 중이다라는 기사를 보고 이제 제가 이걸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있는데 집행은 안 하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인권이라는 잣대를 가해자에게만 적용을 하고 피해자에게는 적용을 안 한다. 인권이라는 거는 약자를 위해서 존재를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 가해자가 살인범이 약자입니까? 아니면 피해자의 가족이 약자입니까? 피해자의 가족이 약자인가? 둘 다 약자일 가해자가 수도 있겠지만 약자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피해자의 가족은 강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약자와 약자의 인권이 부딪힐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적에 누구 편을 들어줄 것이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요 전에 2017년도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약 3분의 2가 네. 사형에 찬성한다. 아, 라고 나왔어요. 그 이제 찬성률이.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라, 대가를 치러라, 뭐 이런 거 같은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어서 1월 6일 날, 금년 1월 6일 날 이제 쓴 겁니다. 악질 연쇄 살인마 인권만 있나? 네. 악질 연쇄 살인마의 인권만 있고 당한 사람은 없나? 이런 얘기죠. 이걸 쓰게 된 이유는 지난 10월 1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로 밝혀지면서 과거의 살인마들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네, 네. 거기에 정두영,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듣기만 해도 가슴 떨리는 연쇄 살인마들 이런 사람들의 최근 얼굴을 공개를 했는데 문제는 유영철 같은 사람은 교도소에서 난동을 하도 심하게 부려가지고 교도관들이 그의 방에 들어가길 꺼려한대요. 달려들어서 막 정말 행패를 부리고 나는 살인범인데 너 하나쯤 더 죽여도 아무런 나는 진짜.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거죠. 더 이상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아무 때나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리면서 커피 한 잔 타 막 이런데요. 네. 그것도 타다 준답니다.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대요. 시끄러워서.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현재 사형이 집행이 됐는데 대기 중인 사형수가 61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97년 12월 30일 날 사형 집행 이후에 한 번도 지금 된 적이 없어요. 20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위에 언급한 이런 유영철 같은 악질 살인범이 있는 겁니다. 악질 수용자들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 사형수들과 같은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괴로워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정남규라는 그 연쇄 살인범한테 어떤 남자가 살해를 당했어요. 젊은 남자인데. 네. 그랬는데 그 남자의 형제 둘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괴로움에 자책감 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하늘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게 내 동생은 비명이 갔는데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남규가 감옥에서 자살을 하긴 했는데 자살하기 전에 이제 이 두 분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살인범은 감옥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우리는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심적인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를 살려둠으로써 피해자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간다. 네네.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쓰게 된 그 날짜는 뭐냐면은 일본에서도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때. 그리고 뭐 최근에 계속 해요. 일본은. 그리고 미국에서도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근데 뭐 사형을 집행하면 뭐 야만국이고 집행 안 하면은 그럼 사형을 집행하면 야만국이고 안 하면 문명국이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일본이나 미국이 뭐 야만국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만들어낸 얘기다. 괜히 하는 얘기고 저도 인권신문의 편집국장이지만 살인을 즐기는 사람을 인간으로 봐야 하는가. 인권이라는 게 있으려면 최소한의 인간다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연쇄 살인범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입니다. 호모사피엔스. 근데 인간은 아니라는 얘기죠. 인간이라는 건 사람인 자에 사이간 자,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부정을 하고 완전히 살인을 즐기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과연 인간이며 이런 사람들에게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연쇄살인범들로 인한 그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된다, 국가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사형을 집행을 해야 된다. 근데 사형 집행을 안 하고 피해자 가족도 세금을 내잖아요. 그 세금으로 그 사형수들은 감옥소에서 난동까지 부려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 이거는 그 사형 집행을 안 함으로써 피해자 가족들을 2번 죽이는 거다. 2번 울리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살인마의 인권만 있고 피해자 가족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되는 거다는 얘기죠. 만약에 정부가 그렇게 사형 집행을 하기 싫으면 그럼 사형제도를 없애든가. 아니면은 법원도 집행을 할 게 아니면 뭐하러 사형 선고를 합니까?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집행하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것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반인권적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그분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그 막 커피타 막 이런 네.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 유영철이라는 사람한테 피해를 그 사람이 뭐 아주 20몇 명인가 연쇄살인을 했잖아요. 네. 그럼 그 가족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일 텐데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 그쵸. 순간. 네? 우리 가족은 걔한테 그 유영철이한테 아주 죽임도 정말 그쵸. 못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게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가족들은 평생 그걸 지고 가야 되는 그렇죠. 한이 됐을 예. 텐데. 근데 그놈은 저 감옥소에서 그게 난동을 부리고 막 그러고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가 낸 세금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오히려 이거는 2차 피해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 인권은 아까 말씀드렸죠.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약자 편을 드는 게 인권인데 피해자 가족이 강자가 아니잖아요. 둘 다 그럼 약자라고 할 적에 이렇게 부딪힐 적에는 네. 피해자의 손을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형제도 어떤 점에서는 참 풀기 어려운 숙제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국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저는 사실은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법의 존재 이유는 집행이 해야 된다. 집행이 있다는 것. 그것도 저도 맞아 그런 생각도 그래 맞아 법이 있다는 게 왜 있는 거지? 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의미 없는 법이 아니라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법의 무게가 필요하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궁금하고요. 오늘은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사나와 베제탁의 Q&A.